안녕하세요.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한반도 평화연구원의 이차현 사무국장입니다. 박수는 생략하겠습니다. 네, 아,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과 그리고 한반도 평화연구원이 함께 진행하는 특별 공동포럼 미중 경쟁 시대의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역할과 과제. 네, 저희 포럼에 와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특별히 현장이 되게 좁은 관계로 온라인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는데 벌써 채팅창 보니까 뭐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응답해 주시는 분들 계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얼굴이 어둡게 나오지만 다른 분들은 환하게 나올 거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박홍곤 교수님께서 30분 정도 발제하시고 논찬과 대담이 20분 정도 이어지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들이 있습니다. 저희 포럼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포럼 되고 싶은데요. 현장에서나 혹은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이 훨씬 더 풍성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네,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본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발제자는 나중에 사회자께서 소개해 주실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오늘 사회와 논찬을 맡으신 우리 박용호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호 목사님 포항 제1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여기에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의 원장님이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시대를 읽다 성경을 살다라는 책으로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 끼치고 계시죠.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도 저희 너무 풍성할 거라 생각합니다. 자, 가장 뻘쭘한 시간을 지나가서 이제 우리 사회자이신 박용호 목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인사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발제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자, 지금은 박수 타임입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만나시는 분들 반갑습니다. 한반도 평화연구원이라고 하는 아주 거창한 이름을 가진 단체와 미래목회와 말씀연구원이라는 다소 소박한 이름을 가진 단체가 이렇게 거의 대등해 보이는 이 포맷으로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중관계라고 하는 큰 주제가 이 우리 목회 혹은 신앙생활과 어떻게 관련되는가라고 하는 그 아주 긴 글을 메울 수 있는 분이 별로 없는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박홍근 교수님 참 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기도 하고 다방면의 실력을 갖추신 잘 준비된 분이십니다.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계시고요. 그전에는 한동대 계셨고 그다음에 한국국방연구원에서도 오래 필드 경험하셨고 정부에 관련된 일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뭐 한두 번쯤은 언론에서나 TV, 유튜브 같은 데서 다 보셨을 것입니다. 이 분야의 가장 전문가이시기도 하시고 저도 사실은 뭐 잘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주제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이걸 맥락을 잡아야 되나 그리고 대부분 보도들이 뭐 걱정하는 목소리 큰일 났다 이런 거는 이야기하면 조금 자극적이기도 하고요. 단편적인 건 잘 접하지만 전체적인 윤곽의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 하는 것 감을 잡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고 최소한 우리가 어떤 세계를 꿈꾸고 기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지점까지 오늘 아마 안내해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박원공 교수님 우리 박수로 청해서 모시겠습니다. 예, 이런 귀한 자리에 서게 돼서 참 영광이고요. 예, 여러모로 부족한데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것들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할 것인데요. 특히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제목에 나온 것처럼 미중 경쟁 시대의 한국 교회의 역할. 다시 말씀드리면 미중 경쟁 시대라는 것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미중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그간 공부했던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그 미중 경쟁이 우리가 어떻게 이 믿는 사람 크리스찬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저는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은 이대에서 가르치는데 우리 박 목사님 잠깐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전에는 한동대에서 그런 기회가 있어서 한 8년을 가르쳤습니다. 한동대와 이대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한동대에서는 늘 신앙과 학문의 통합이다라는 것을 매우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문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학문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학문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과 하나님의 시각,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해석돼야 되느냐까지가 나갑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죠. 그러면 기존 학문에 대한 탁월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거기서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거기에 대한 해석까지 되는 그런 작업들입니다. 한동대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그 학교의 기본적인 교육 철학과 목표고 그래서 대부분의 교수님들의 수업에서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대에서 계속 그런 시도를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대에 와서는 이제 그런 시도에 대한 제 자신의 그 동력도 좀 약해졌고 그럼에도 이런 기회가 주셔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그 공부와 연구 분야를 어떻게 하나님의 시각과 연결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제가 늘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아마 그 강의의 내용과 분량은 아마 미중관계의 대부분 시간을 할애하게 될 것 같고요. 뒷부분에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그 내용들은 앞으로 그 뒷부분에서 제가 좀 화두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토론이나 질문에서 조금 더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야는 저 지금 혼자서 고민해서 나올 답은 아니고 또 제가 그렇게 신앙적인 그 깊이나 학문의 깊이가 깊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협력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같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섰는데 아마 그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여기 청중들을 못 보시죠? 저만 보고 있는데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우리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보이시고 또 어떻게 알고 왔는지 이대에 제 학생들도 지금 앉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제가 그 뭐 강의의 기회도 있고 나가서 얘기를 할 기회가 많은데 별로 안 떨리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떨리네요. 그래서 제가 혹시 말을 좀 더듬더라도 원래 안 더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독특한 분위 독특하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저한테 부담되는 분위기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좀 예. 지금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놓쳤습니다. 강의 들으시면서 질문이 있으시면 유튜브로 채팅장으로 해주시면 정리해서 다시 드리도록 금방 말씀하신 계속 이어진 토론들이 이제 풍성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하나요? 아니면 여기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예. 이게 예. 그럼 PPT가 알겠습니다. 예. 아니 화면이 저쪽에 있어서 뭐 제 소개가 나와 있는데요. 예, 뭐 제 소개를 제가 하는 게 아까 잠깐 우리 박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제가 한국 국방연구원 카이다라고 하죠. 그 국방부 산하의 국책연구기관인데 산하는 아니고 이게 독립된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데 거기서 북한, 한미 동맹, 미중 관계 이제 그런 것들을 18년을 거기서 연구원으로 있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에 가서 8년간 꿈 같은 시간을 보냈고 그 또 전적인 은혜로 이화여대의 북한학과에 와서 2년 반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뭐 계속해서 그것을 작은 순종의 마음으로 따라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나온 것처럼 미중 경쟁 시대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리고 한국 교회의 그 역할까지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그 뭐 순서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빠졌는가? 요즘 여러분들 뭐 그 신문 지상이나 뭐 방송이나에서 보면
미중 관계 굉장히 안 좋다. 최근에는 또 주한 중국 대사랑의 어려움, 뭐 그 굉장히 여러 것들을 이 정보를 접하게 되시는데요.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미중 관계가 이런 어려움에 빠지기 시작했는가에 대한 전개 과정을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중 관계의 한쪽인 미국이 특히 이제 현재 있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정책을 어떻게 갖고 가고 있는가.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미국 쪽에서의 공세가 시작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판을 어떻게 보면 미국이 끌고 간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중국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미국을 연구하는 연구자이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 대해서를 쉽게 이렇게 접근하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얕은 지식으로 차라리 미국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미중의 양쪽을 보려면 중국 전문가가 한번 오셔서 중국 전문가의 역으로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중미 관계를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전망,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미중 관계가 전개될 것인가를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교회의 역할과 과제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개 과정은 2008년에 그를 제가 주목하게 되는데요. 뭐 많이들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에 미국에서 금융 위기가 발생하죠. 그 금융 위기가 사실은 미중 관계의 어떤 변화에 전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8년에 변곡점이 된 게 2008년을 중심으로 뭐 이제는 우리한테 익숙하죠. 중국의 부상, 이미 부상이 완료됐다라는 완료형으로도 많이 되는데 그 중국의 부상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됐고 동시에 2008년에는 미국의 상대적인 쇠퇴가 확실히 보이던 해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이라는 게 미국의 금융 위기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금융 위기라는 건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죠. 왜냐하면 우리가 미국의 꿈,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게 이런 거죠. 미국에 많이들 가보셨겠지만 미국의 집들이 교외곽에 가면 집들이 좋습니다. 미국 집이 굉장히 넓고 좋죠. 그래서 집이 한 채 있고 미국의 중산층의 일반적인 삶을 우리가 미국의 꿈이라고 하는데 집이 한 채 있고 그리고 은퇴하면은 연금 받아서 뭐 가끔 해외 여행도 갔고 먹고 살만하고 또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자식들도 원하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국의 꿈, 아메리칸 드림의 기본인데 2008년을 기점으로 그게 무너지는 직접적인 경험을 하게 되죠. 특히 중산층, 미국 중부의 쇠락한 공업 지역이라고 불리는 그런 주들, 영어로 이제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그런 주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일시불로 돈을 주고 사지 않습니까? 몰게이지라 해서 뭐 20년, 30년 분할 상환을 하는데 그런 게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있던 집들을 뺏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원래 그 구조적으로 한 건 한 1970년대 이후부터 시작입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망가지기 시작하면서 이 중산층이 몰락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점점 삶의 질이 낮아지고 그리고 자신들이 점점 일하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근데 거기에 2008년에 결정적으로 있던 집까지 뺏기는 그런 상황이 온다. 그게 2008년의 위기라고 하고 그게 미국의 상대적 쇠퇴가 시작되는 그게 표면적으로 등장한 구조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1970년대의 산업화가 미국이 산업화에서 제4차 산업으로 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긴 한데 어쨌든 2008년이 중요한 기점이 됐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중국의 부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학계에서 이제 이른바 키신저 질서의 종말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뭐 헨리 키신저 여러분 잘 아시는 1970년대 데탕트를 이끌어갔던 그 여전히 100세인데 지금까지도 굉장히 활발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전 국무장관이자 국가안보 보좌관이자 유명한 국제정책 학자죠. 이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과 미국과는 잘 지내야 된다. 중국과 미국과는 서로 같이 발전을 해야 된다. 이른바 공진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1970년대부터 데탕트 시기부터 시작했고 그래서 미국과 중국이 관계를 정상화하고 78년에 중국이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을 하고 그 다음에 2008년까지를 쭉 왔죠. 근데 2008년에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중국의 부상이 노골적으로 보여지는 이 시점에서 그때부터 이제 키신저가 말했던 이른바 미국과 중국의 공진이라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라는 논의가 학계를 중심으로 아주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갖고 있던 미국의 생각 중에 하나가 선교 이상주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중국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중국이 공산당 일당 권위주의 체제인데 미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관여하면 그리고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면 결국 그 체제도 민주주의 체제로 바꿀 수 있다라는 그 선교적인 표현으로 선교 이상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게 2008년을 기점으로 그것도 좀 헛된 생각이다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 그 시대부터 이제 이른바 신냉전이라는 다시금 미국과 중국이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경험했던 그런 냉전 체제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2008년에 이 시점에 이 신냉전이라는 단어를 쓴 또 하나의 국가가 있는데 그 북한입니다. 북한에서 2008년부터 신냉전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 또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문명의 충돌이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과 이쪽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문명, 지금은 돌아가신 미국의 또 유명한 정치학자 헌팅턴이 얘기했던 문명의 충돌이 2008년에 등장했다라는 이제 그런 많은 얘기들이 2008년부터 수면 위로 떠올라서 지금까지 2008년부터 현재 2023년이니까 꽤 오랜 기간 동안 계속해서 논의와 논쟁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새 정부 미국 정부의 대중 정책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오바마는 뭐 국제 제도주의, 트럼프는 힘을 통한 평화, 바이든은 복합 대중 정책이라는 타이틀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바마 행정부입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바마 행정부가 민주당 행정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가장 기본 기저에 깔려 있는 그들의 정신은 이 1919년 그러니까 내 윌슨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 윌슨주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는 그 칸트의 영구 평화론에 기반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세계의 모든 국가가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더 이상 세계에선 전쟁은 없어진다. 그 이제 칸트가 말한 영구 평화론이고 그의 이후에 민주 평화론이라는 이름으로 발전한 이론인데요. 그 민주당은 그런 생각을 바닥에 깔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전 세계를 민주화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죠. 그래서 오바마가 그 행정부 때 중국에게 접근한 방법도 비슷한 방법이었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미국 주도의 경제 질서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거죠. 그렇게 참여시키면 중국이 거기서 경제적으로 점점 더 부강하게 되고 중산층이 점점 많아지고 하면 일정 시점 민주화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군사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둘 다 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을 가진 국가끼리는 전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서 중국이 어떤 군사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더라도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경제적으로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또 미국과의 경제관계를 좀 더 깊이 하는 형태, 상호 의존을 높이는 형태로 가져가서 종국의 목표는 결국은 중국을 민주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표현하면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 안에 중국을 넣고 그 안에서 중국을 결박하겠다라는 생각도 오바마가 행정부 때 핵심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인 것이죠.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가 이런 다양한 정책, 말씀드린 그런 핵심 정책을 했는데 계속해서 중국이 국제사회 또 미국인들에게 눈에게 비춰진 것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공산주의 일당 체제의 그런 모습들이 더 부각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2008년 금융 위기를 기점으로 중국은 자신들의 모습을 더 드러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덩샤오핑이 유언식으로 얘기했던 도광양회, 그러니까 이 빛 밑에서 때를 기다리고 빛이 비칠 때까지를 기다려라는 것, 화평굴기 일어나더라도 평화적으로 일어나라 하는 그런 조언들이 2008년부터는 좀 무시되기 시작했고, 특히 2012년에 시진핑 주석이 등장하면서
첫 주석으로 들어가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이른바 중국의 꿈, 중고몽이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100년의 치욕적인 중국의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이고요. 그 선언은 이제는 중국이 굴기하겠다, 일어서겠다라는 공개적인 세계를 향한 외침이 돼버리죠. 그게 바로 2012년 그 시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국은 자신들의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모습과 입장을 보다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얘기가 학계와 정치계와 미국 국민들의 기본 인식에 박히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오바마는 정말 순진한 기대를 했다. 미국이 그만큼 중국을 국제사회에 끌어들이고 또 그만큼 기회를 주면 중국이 민주화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기대와는 정반대로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을 중국은 최대치로 활용을 해서 자신들의 국익을 최대치로 향상시키는 그런 세월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이건 미국 사람들이 평가하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개방된 WTO에 중국이 들어오고 유엔을 비롯해서 국제기구에서 중국이 활동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활용을 해서 중국은 오히려 자국의 이익만 좀 더 추구해가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그 자유주의를 전파해서 중국을 민주화를 하려고 했는데 결코 그런 모습은 안 보이고 오히려 시진핑이 등장하고 나서 개인 권력을 더 강화하는 권위주의 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군사적으로도 핵을 가진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는데 중국은 그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런 군사적인 능력을 확충하고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이 지경, 그 테리토리를 훨씬 넓혀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시기의 판단은 오바마 행정부의 대중 정책은 실패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기본적인 그 대부분의 학계도 그렇고 판단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트럼프가 등장했죠. 뭐 사실은 트럼프 등장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만 빠질 것 같아서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트럼프의 등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는 게 그 트럼프가 2016년에 선거를 치러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동대에 있을 텐데 미국의 대선이라는 건 한국의 대선만큼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국가의 이익을 놓고 국가의 삶을 놓고 보면은 학생들이랑 같이 기도를 하자. 근데 도대체 그 당시 후보가 트럼프와 힐러리 두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 둘 중에 누구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글쎄 뭐 둘 중에 누가 더 낫다 뭐 나쁘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힘들 정도로 미국에서조차도 정말 이 누구를 찍을지 고민스럽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판단하기엔 제 판단입니다만 저는 트럼프가 하나님을 절대 경외한다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뭐 힐러리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보기도 쉽지는 않은데 그 의미는 어쨌든 트럼프는 안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학생들과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응답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이 결국 트럼프를 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는 여전히 저로서는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라는 굉장히 독특한 인물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됐고 그 다음에 트럼프가 했던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기존의 국제 질서에 반하고 국제 질서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런 것들은 뭐 오늘 다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걸 빼고 한 가지 대중 정책, 과연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트럼프 시기에 굉장히 독특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2016년에 대선에서 이기고 2017년에 트럼프가 시진핑 주석을 만납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요. 자기의 그 별장이 있는 플로리다 말라라고로 시진핑 주석을 초청을 해서 굉장히 좋게 잘하죠. 자기 펑유라고 자기 친구다 막 그러면서 같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미중 관계가 드디어 좀 앞에 말씀드린 오바마 행정부 때 어려움, 뭐 국내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이어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는데 2018년부터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돌변합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인데요. 그때부터 중국 때리기가
중국에 대한 공세적인 그 정책이 본격화됩니다.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1단계는 무역 전쟁을 하죠. 그러면서 중국의 그 기업들 또 중국 물품에 대한 엄청난 관세를 매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1단계였고요. 근데 2단계로 가면서 점점 심각해집니다. 2단계로 가면은 이제는 아주 명백한 이 전선을 구축하는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고 중국은 독재주의, 권위주의, 공산주의 국가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시진핑을 영어로 국제사회에서는 프레지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두 번째 말씀드린 2단계에 가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겠다. 저 사람은 프레지던트가 아니라 총석이다. 공산당의 총석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General Secreta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다.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 총석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폼페이오 국무장관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친 비난을 시작을 하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기 시작한 게 트럼프 행정부 2기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지금도 많이 들리고 있는 탈동조화라는 영어로 디커플링이라는 얘기가 그때부터 본격화되죠. 디커플링이라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미국이 중국과 이 모든 관계를 더 이상은 갖지 않겠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 굉장히 밀접한, 근데 미국과 중국만 밀접한 게 아니라 세계화의 이 사정에서 모든 국가가 서로 다 얽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영어로 디커플, 형해화. 그러니까 그걸 다 이게 뭐랄까요? 쪼개내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형해화와 디커플링이라는 것을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정부 문건에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정치인들 또 언론, 학계에서는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얘기가 시작되는 게 바로 요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을 뭐랄까요, 배제하고 미국 주도의 질서를 만들겠다라는 것을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제가 좋게 말씀드려 독특한데 그걸 좀 표현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적절한 표현을 찾아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 한국말로 표현이 잘 떠오르지는 않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런 표현들 아실 겁니다. unconventional하다. 그러니까 컨벤션하지 않다라는 표현인데요. 그거는 컨벤션은 이제 보통 우리한테 익숙하다라는 거고 unconvention하다는 건 익숙하지 않다라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좋게 해서 드리는 말씀 표현이고요. 어쨌든 굉장히 독특한 대통령이 미국 역사에 등장했는데요. 그 트럼프의 등장도 사실은 이게 보면 1970년대부터 쌓였던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어떤 구조적인 모순 어려움이 터져나온 그 길목에 트럼프가 서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그렇게 강경한 대중 정책을 했는데 그 대중 정책이 공명하지를 못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거나 특히 다른 국가들이 거기에 같이 동조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자국 우선주의, 영어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걸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한국과의 관계에도 우리한테 방위비를 50배를 더 내라 그렇게 거칠게 얘기를 했고 뭐 주요 동맹국에게 다 비슷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전혀 정통성과 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에 공감을 할 수가 없었죠. 설사 중국의 부상이 위협적이다 느끼는 국가들조차도 그렇지만 트럼프가 이끄는 대중 반중 전선에는 쓸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트럼프는 굉장히 단기적인 얘기를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장기 전략이 부족했다라는 것. 그리고 미국과 중국과의 경쟁이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미국이 무슨 원칙을 갖고 어떻게 그 원칙에 따라서 같이 가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그 구체적인 전략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뭐 트럼프가 말하는 대중 반중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인 것이죠. 이제 그러고 나서는 드디어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등장을 하는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세 가지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큰 틀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이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정책을 보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부터 이 주요 인사의 청문회 때부터 예를 들어서 토니 블링컨 현 국무장관이 청문회에 나와서 뭐 공화당 의원들이 하는 질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의 대부분을 비판합니다. 민주당의 바이든 행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금 국제 질서를 존중하고 특히 동맹을 존중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단 한 가지 영역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중 정책이죠.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경 정책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강경 정책이라는 것은 기존과는 다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 못했던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만 얘기하면서 과연 동맹국을 모을 수 있었느냐, 못 모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는 것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확보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초기에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얘기했는데 지금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거죠.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는 제가 이 파워포인트에 좀 나와 있는데요. 자유무역, 법치, 열린 다자주의, 인권, 항행의 자유 그런 것들입니다. 그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갖고 있는 한국,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한테 익숙한 그런 가치들이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한국이 이만큼 번영하고 안보를 지켜오는 거에 핵심적이 되는 정체성이라고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가치들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공감할 수 있는 가치를 내세우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그 가치에 동참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받게 되죠. 그게 첫 번째 바이든 행정부 대중 정책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동맹 체제를 복원을 한다. 근데 동맹 체제를 복원을 하되 일종의 이 인도 태평양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세력 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론적인 건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당의 전통이라 바이든 행정부도 민주당이니까요. 민주당의 전통은 국제 제도주의 쪽 또 민주평화론 쪽이 강합니다만 여기서 일종의 세력 균형적인 측면을 같이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자신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이 동맹을 맺은 국가, 한국처럼 한미 상호방위조약 같은 조약으로 동맹을 맺은 국가가 50개가 넘습니다. 이제 그런 국가들과 협력해서 쉽게 말씀드려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만큼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동맹국과 힘을 합치고 대신에 동맹국한테 그만큼의 지분을 나눠주겠다라는 얘기도 같이 합니다. 두 번째는 동맹 복원을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 바이든 행정부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그 비스포크 여러분 잘 아시죠? 맞춤형. 그리고 방편적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영어로 애드혹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걸 처음 얘기한 게 현재도 아직 국가안전보장회의, 바이든 행정부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인도태평양 담당 조정관을 맡고 있는 커트 캠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원래 그 이전에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한 가장 권위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사람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에 Foreign Affairs라는 저널에 이 얘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읽어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바이든 행정부가 등장하고 해나가는 정책을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전에는 미국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엔을 미국 주도로 만들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도 미국 주도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대규모 다자 체제죠. 지금 나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핀란드가 들어와 30개국이고 스웨덴 들어오면 31개국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뭐 유엔은 172개국인가요? 뭐 그 정도 수준이죠. 그렇게 많은 국가들이 있으니까 미국이 그 안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를 달성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맞춤형으로 비스포크로 가겠다.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면 소규모 다자체제로 가겠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특정 의제에 맞는 소규모 다자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현재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쿼드가 그런 거고요. IPEF라고 해갖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한미일 협력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는 거. 오커스라고 해서 영국, 호주, 미국이 협력하는 그런 제도. 이게 국가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하되 특정 주제를 갖고 중국을 견제하겠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효과적인 방법이고요. 처음에 중국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다가 드디어 작년 9월에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연설에 그 얘기가 들어갑니다. 미국이 이런 소규모 다자 체제를 만들어서 중국을 견제하는 일을 중단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이런 어려움이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선택을 강요받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그런 다자 협의 체제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가 들어가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그랬고, 쿼드도 그랬고, 계속해서 한국에 참여하느냐 마느냐. 이건 둘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일종의 제로섬 게임 같은 거거든요. 그런 그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이 진행이 됐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최근 것까지 포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정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간단하게 좀 줄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대중 정책을 갖고는 있지만, 대중 관계 측면에서는 영어로 3C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대립, 경쟁, 협력이죠. 그러니까 confrontation, competition, cooperation이라는 3C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최근까지도 협력의 공간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비대면이긴 합니다만 처음 만남이 2021년 11월에 있었는데 2021년 1월에 있었는데 그때 서로 간에 굉장히 거친 말이 오고 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에 부각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 모습으로 연출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그렇게 끌고 갈 것이냐?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도 여러 가지 정책들을 검토를 했는데 가장 확실하게 정책적인 방향이 밝혀지고 결정된 것은 작년 5월입니다. 작년 5월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대중 정책을 발표하면서 꽤 긴 연설을 합니다. 그 연설의 내용을 그냥 축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중국과는 전략적 경쟁을 하겠다. 근데 이게 무제한적으로 경쟁을 해서 이른바 디커플링, 완전한 형해화 그런 거 아니고, 이른바 안전대, 영어로 가드레일을 친 그 안전대 안에서 전략적 경쟁을 하겠다. 조금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제도화된 형태에서 전략적 경쟁을 하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게 안전대를 치지 않으면,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예를 들어 대만 해협 같은 데에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전쟁까지도 갈 수 있고, 미중 간의 경제적인 것도 이게 안전대가 없으면 어디까지 제로섬 게임으로 가면 이게 둘 다 결국은 미중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다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니까 최소한도의 제도화를 해서 그 안에서의 경쟁을 해보겠다라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기본적인 생각과 정책이었습니다. 여전히 그것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들이 탐색과 조정이고, 이 측면에서는 저는 작년 11월 발리에서 시진핑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만난 것이 매우 중요한 그런 서로 간 대면, 최초로 이제 대면으로 만난 거죠. 거기에 대한 만남이 양국 평가를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가 나옵니다. 최초로 긍정적인 메시지가 공개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도 중국도 탐색과 조정이라는 얘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것은 미중 관계를 탐색해서 조정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좀 뭐랄까 잘해보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 국가안보부장관인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쟁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안전대 내에서 미중 간의 경쟁을 하겠다라는 그 틀에서의 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5월 달에 빈에서 제이크 설리반 국가안보부장관이랑 중국의 왕이 국무위원이랑 만나서 7시간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얘기된 후에 나타난 그 발표된 내용을 보면 중국 측 반응을 보면 더 확실히 알 수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상당히 솔직한 대화를 나눴고, 미중 간의 관계가 하강을 중단시키고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최근 거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인데요. 이 디커플링 탈동조화가 이게 잠깐 영어가 나오는데 디리스킹으로 바뀌어서 요즘 많이들 언론에서도 나오죠. 위험 축소다라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윤 대통령도 간 G7에서 공동 성명에
이제는 미중 관계가 더 이상 미중 관계 아니라 중국과 탈동조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축소, 디리스킹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그 공동성명에 그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국가도 중국과 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과연 디리스킹이 무슨 뜻인가? 이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한 해석이 시도가 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이 디리스킹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그 제이크 설리번이 CNN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는 탄력적 공급망을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첨단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반도체. 반도체는 바이든 행정부,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신경 쓰는 거죠. 그 와이퍼를 들고 나올 정도로 신경을 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반도체 또 그 청정 에너지 같이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는 사실상 여전히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안정적인 공급망, 미국식 표현에 하면 안정적인 공급망, 그 의미는 중국을 배제하고 사실은 한국, 대만, 일본과 함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공급망을 만들겠다라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위험을 축소하겠다. 중국이 껴들은. 근데 그 제이크 설리반이 얘기한 그 발표한 그 인터뷰에는 중국이란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제 해석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겠다. 특히 군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은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세 번째는 미국 내 투자를 활성화하겠다. 그래서 미국 내에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발전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위험 축소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미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완전 단절할 생각 없습니다. 신냉전도 아닙니다. 완전한 디커플링 탈동조화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첨단 산업 분야의 그 부분은 확실히 미국 주도로 그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러면서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와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올해가 매우 중요하고 아마도 이번 주 18일이니까 곧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중국을 갑니다. 원래는 1월 말 2월 초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 스파이 풍선이 등장해 버리는 바람에 못 갔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도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이번에 가서 뭔가 중국과 좀 협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 수준의 안전대를 친 그런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의 틀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내년에는 미국이 대선으로 들어갑니다. 사실은 올 8월부터 공화당의 선거가 그 공화당 후보에 대한 선거가 예비 선거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선의 무도로 들어가긴 하는데요. 그럼에도 올해가 지나면 내년에는 민주당, 공화당 대선 모드로 가면 다 중국 때리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올해 일정 수준의 이런 그 제도화를 시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그 미중 관계 전망 제가 판단하기에는 신냉전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말씀드린 그런 그 내용 나름대로 미중이 탐색과 조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말씀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냉전이 보여줬던 현상과 지금은 매우 다릅니다. 가장 크게 제가 다르게 보고 있는 것은 냉전이라는 것은 각자 진영이 있었잖아요. 공산주의 진영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진영, 그 진영이 서로 갈라져 있었죠. 그러니까 절연됐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진영은 공산주의끼리 자급자족을 했고 이쪽의 자유진영 진영은 이쪽에서 자급자족을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된다는 거죠. 미중이 아무리 사이가 나빠서 탈동조화를 하더라도 불가능합니다. 완전한 탈동조화는. 미국도 알고 중국도 알고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일정 수준의 탈동조화가 아니고 이제 디리스킹을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과연 이 자유주의를 반대쪽에 있는 이 권위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권위주의 국가 요즘 흔히들 북중러가 뭉친다 하는데 과연 북중러가 그만큼의 이 서로 뭉칠 수 있는 힘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냉전 시기에는 그나마 공산주의라는 이념이 있어서 그 이념의 깃발 아래 모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히 권위주의 체제라는 체제의 특성상 국가가 뭉쳐서 갈 수 있는 그 수준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북한, 중국, 러시아가 뭉치는 것은 미국이라는 공통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뭐 맨날 하는 얘기 중에 북한과 중국이 뭐 정말 그렇게 사이가 좋을 것 같아? 우리 한번 책을 봅시다 하면 한 장만 넘기고 두 장만 넘기면 1950년 한국 전쟁 때부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중국, 러시아의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 관계라서 저는 그 지속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미중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완전한 형해화, 디커플링은 불가능하고 전략적 경쟁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100년 전쟁이라는 책도 있습니다. 제 판단에는 아무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한 세대 30년 혹은 그 이상도 이런 식의 경쟁의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의 기본적인 생각인데요. 그러면 그 끝은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은 제가 조금 있다가 다른 거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중국 정점론과 미국 우세만 얘기를 했는데요. 그 끝은 를 판단할 수 있는 가장 핵심은 저는 각각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인 요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2021년 1월 6일 날 이 의사당 난입 사태가 있었죠. 미국이 자유민주주의의 표상, 언덕 위의 등불이라고 불리는 국가입니다. 최초로 그 constitutional democracy라는 걸 했었죠. 헌법적 민주주의를 한 국가죠. 입헌 만들어서 헌법. 그런 국가의 핵심인 미 의사당에 폭도가 난입했다라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가 그만큼 망가졌다, 훼손됐다라고 보는 아주 명확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미국의 민주주의가 심각하죠. 양극화돼 있고 트럼프 등장 자체가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인 거죠. 그렇다면 미국이 다시금 이 국제 질서를 끌어가고 미중 관계에서 우세에 쓰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내의 이 민주주의의 기능 이상 양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한다면 장기적인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이 우위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중국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죠. 시진핑 주석의 3연임으로 돌아섰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권위주의 체제가 등장했고 요즘 유행하는 책들도 뭐 논문들도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게 앞에 슬라이드에 있었던 이른바 중국 정점론이랍니다. 영어로 차이나 픽이라는 거죠. 그 의미는 차이나가 지금 드디어 올 때까지 가장 높은 데까지 올라갔으니까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가 되고 있다. 산업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 식량 자급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과 관계가 나쁘다. 그런 이유 때문에 중국은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떨어진다라는 그런 주장들도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미중 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쓴다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그만큼 지도적 위치로 올라가는 겁니다. 미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가치라는 것을 표방하는 국가입니다. 근데 과연 중국은 그 중국이 표방하는 가치에 공감하고 자발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국가가 얼마나 있을까? 라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전히 일당 권위주의 체제고 중국이 보여줬던 홍콩에서의 문제, 대만에 대한 강압의 문제, 국제사회에서 보여준 힘을 활용한 그런 자신들의 외교, 그런 게 과연 얼마만큼 자발적인 수용이 될 수 있느냐. 미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치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대해서는 같이 갈 만한 그런 최소한도의 명분과 그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데 과연 중국은 그럴 수 있느냐? 한국의 선택은 그럼 어떻게 되냐? 마지막 파트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의 역할과 과제,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제가 좀 조심스럽고 이건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틀릴 수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세계를 보실까? 현재의 미중 관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국 미중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힘이 강한 두 국가가 서로 부딪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세계 질서의 변화를 얘기하게 됩니다. 최근 1, 2년 뭐 좀 길게 하면 5년, 10년 사이에 지금같이 많은 세계 질서의 변화를 얘기하는 때가 없습니다. 뭐 책과 논문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그걸 따라가면서 정리하기도 힘든데 제가 한 그래도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일종의 세계관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 신냉전이 도래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거의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서구 중심이 있고 타자, 영어로 뭐 the other 혹은 the rest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서구 중심이 있고 서구에 같이 협력하지 않는
그렇지만 이 위험 부담을 줄이는 해칭을 구사하는 국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가 전 세계 7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30%만 미국 중심 한국을 비롯해 자유민주주의 국가들만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 국가는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해칭, 위험 분산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앞으로 그런 구도로 갈 거다. 세 번째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는 것은 결국 몰락했다, 미국 중심. 대신에 새로운 문명주의라는 게 등장하는데요. 결국 중국을 얘기를 합니다. 뭐 중국이나 브라질이나 이제 그런 국가들이 얘기하는데, 서구에 우리가 익숙한 이 서구 근대성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자신들이 예를 들어 중국의 그 오랜 역사가 갖고 있는 비서구적인 신념 체계가 나름대로 문명 형태로 등장한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자유국제질서 말고 그들이 말하는 그런 문명주의가 하나의 대체제로 양쪽에서 경쟁하고 갈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단극 체제가 끝나고 다극 체제가 등장했다. 이것은 슐츠 그 독일 총리가 포린 어페어스에 써갖고 이 굉장히 유명한 시대 전환이라는 얘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전 세계에 뭐 계속해서 던져진 화두인데요. 마지막에는 자유 국제 질서의 탄력성이 있다. 그러니까 쉽게 몰락하지 않고 여전히 미국이 우세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다시 복원될 수 있다라는 5개 정도의 이 담론들이 세계 질서, 미중 관계를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제가 현상을 분석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선택, 우리 교회의 선택,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중에서 바람직한 세계 질서는 뭔가? 저는 여전히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한국의 정체성에도 맞고 기독교 세계관에도 저는 제일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그 뭐 4가지를 다 자세하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의 개념은 굉장히 약해요. 그리고 미국이 어쨌든 청교도의 국가로 생각해서 기독교의 기본 정신들이 깔려 있으면 그 국가가 만드는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가 여전히 저는 기독교의 세계관과 가장 병합한다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제가 판단하기에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는 상당 부분 훼손된 것은 맞습니다. 훼손돼가는 모습은 보입니다. 특히 트럼프에 의해서 미국이 만들고 주도했던데 미국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한국은 어떻게 되냐? 저는 늘 제가 수업에서 뭐 학생들 특히 학부 수업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대한민국이란 국가에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데, 우리가 결코 약한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군사력 세계 6이고 경제력 세계 10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학생들이 딱 감이 안 와서 이렇게 제가 설명합니다. 만약에 한국이 유럽에 있었다면, 유럽에 흔히들 유럽에는 메이저 리거라고 있죠. 5개 핵심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역사에 보면 가장 유럽을 끌고 가고 전쟁 일으킨 5개 국가 서로 싸운. 한국이 전통적인 측면에서의 국력을 판단한다면 그거는 이런 거죠. 영토,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국민수 랭킹 5위에 듭니다. 유럽에서. 근데 우리는 하필이면 이 지역에 있고 주변의 국가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북한, 이제 그렇게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이제는 우리가 북한식 표현으로 주동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의 원칙을 지킬 필요가 있죠. 저는 그 원칙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정하고 이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미중 간의 관계에서도 이것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게 제 첫 번째 하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 한번 원칙을 정하면 거기에 대한 적잖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리저리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꾸준하게 가게 되면은 타국이 한국은 저렇게 꾸준히 가는 국가야 하는 것을 언젠가는 투명하게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데, 6위의 군사력, 12위의 경제력. 이제는 우리가 책임과 비용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미국과 잘 지내고 뭐 흔히 안미 경중이라고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안미 경중의 다시 다른 표현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혀 손해 보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이제는 그런 세계는 지나갔습니다.
그렇다면은 때로는 우리가 책임을 지고 때로는 우리가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결국 이건 미국이랑 같이 가자는 얘기 아니야?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많은 이 가치와 원칙은 미국과 공유하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미국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나 반도체법 같은 걸 보면 그 안에 미국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는 겁니다. IRA는 아주 명백하게 자유무역의 원칙을 훼손합니다. WTO의 원칙들이 훼손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지난주 월요일 날 워싱턴 포스트의 미국 학자 유명한 학자입니다. 페리드 자카리아라는 학자가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게 미국이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를 훼손하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야죠. 근데 우리 혼자서 하면 힘이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요즘 많이 말하는 이제 동료 국가, 영어로 like-minded country, 결국은 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죠. 일본, 나토에 있는 핵심 동맹국, 그들 국가와 함께 자유주의적인 국제 질서를 끌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나 우리 미국이 중국이 그게 아니라 우리가 확실히 원칙을 갖고 있으면 미국, 중국이 잘못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들이 그 규칙을 맞추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만한 저는 능력과 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우리가 좀 이렇게 수그러들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 저는 정말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의 투쟁은 제가 여기 나온 것처럼 홉스의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는 평화가 되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평화를 담보해준 게디스 같은 미국의 역사학자 말은 이른바 롱피스, 긴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물론 전쟁이 있었습니다만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세계를 망가뜨리는 전쟁이 없는 그런 형태로 간다면 검증된 질서가 있죠. 그것은 저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 질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는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주 긴 시간 동안의 역사를 사실은 시간 조금 지났다 그러시지만 짧은 시간 안에 잘 압축해 주셨고 맨 마지막에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굉장히 희망이 생기는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셔서 이렇게 눈이 번쩍 뜨이는 경험을 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시간 많이 조금 지났지만 그래도 충분히 좀 토론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맨 마지막에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과 이제 문제 제기 방향 지시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히 외교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국민들의 의식들이 얼마만큼 그 외교의 정책이나 어느 정도의 일관성을 받쳐줄 수 있는가. 한국이라는 나라가 외국과 비교해서 특수성이라는 게 남북한의 분단의 경험과 상처와 두려움이 불안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그리고 국내 정치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저희들 같은 이렇게 일반적인 시민들이 보기에는 언론의 기능이 사실은 외교 정책이 국민들의 어떤 여론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론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데 언론들이 그런 기능을 잘 하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회의도 많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전체의 여론 형성 과정이 굉장히 양극화되어 있고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상대적인 일관성을 갖고 미국이든 중국이든 굳건하게 중심을 갖고 할 수 있는가. 밖에도 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한마디 하려면 눈치를 봐야 되는데 국내에서도 뒤에서 조금만 잘못하면 비판이 워낙 빗발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내 정치적 기반이 한국이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점이 사실 조금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뭐 목사님 당연히 그런 질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대외 정책은 어떻게 보면은 국민 여론을 묻고 하는 것은 좀 일정 수준 제한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외 정책이라는 것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관성이 있고 좀 미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일정 수준 상당 부분 전문성이 좀 요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때로는 이것은 국민의 여론과 반대되는 것을 택해야 되는 순간도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외 정책, 외교 정책의 원칙과 정책을 진행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정치 지도자가 국내 정치적으로는 인기가 없더라도 이것이 정말 국가에 중요하고 앞으로의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것을 택하고 대신에 또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가져가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 글쎄 뭐 우리 국민들의 입장은 꼭 한국뿐만 아니라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린 게 책임과 비용을 감당해야 할 각오를 해야 된다 하지만 그 누구도 책임과 비용을 감당하기를 원치를 않죠. 그러니까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나한테 손해가 오거나 내가 이것을 위해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은 좀 피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희생이 때로는 비용, 특히 이거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더 감당해야 할 몫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이 국가의 방향이 바로 가는데 나도 거기에 대해서 일종의 비용과 희생을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들, 그것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를 확장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극화의 이 문제는 글쎄요, 뭐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건 아까 우리 잠깐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 말씀 나눈 것처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이거는 뭐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다양한 의견이 수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이 양극화라기보다 다양한 의견이 없다면 그것은 이제 권위주의 전체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예, 그 안미 경중이란 말 우리 오랫동안 들어왔고, 이제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중국, 미중국을 대상으로 일반 여론에서는 가장 지배적인 담론, 그나마 설득력을 갖는 담론이 경제적 이익을 잘 챙기면서 영리하게, 그러니까 지혜롭게보다는 슬기롭게 영리하게 민첩하게 행동해야 우리 국익에 맞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지배적인 담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나서서 늘 하는 말이 나는 국가의 제1의 세일즈맨이다 라는 말이 지금 사실은 이 사회 담론으로는 가장 강한 담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나마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어떤 외교의 최선 정도로 지금 한국 사회 인식 구조가 되어 있는 틀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가치 지향의 자유민주주의, 결국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주의 무역의 잘 되면 결국에는 이게 국익에도 번영에도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당장의 이익, 세일즈맨 이데올로기가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그런 가치 지향으로 갈 수 있는 가야 된다고 할 때에 추동력이 어떻게 생길 것인가. 국민의 힘이 어쨌거나 모아져야 이 한국 정치든 뭐든 여론이 중요한 사회니까, 그래서 학계나 언론가의 기능도 중요한 것 같고, 그 지점에서 한국 교회가 힘을 모을 수 있으면, 어떤 가치를,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가치를 모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가 일반적으로 어떤 수준에서 이런 실제로 교회에서 미중 관계 이야기하기 시작하다 보면 말 꺼내자 말자 굉장히 분열 현상, 그러니까 사회에서 분열되는 것보다 교회에서 훨씬 더 심하게 분열되고 양극화되는 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자시고 또 교회 성도님, 지사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떻게 이런 담론들을 좀 소화하고 지향을 중요한 가치들을 키워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조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분열, 제가 분열이라고 말씀을 드리기 좀 그럴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섬기는 교회에서 제가 원래 북한학과에서 가르치니까 북한 문제를 한번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 문제는 훨씬 더 이 각자의 시각들이 분명하시죠. 그래서 제가 그 특강이 끝났더니 두 분 장로님이 제 앞에서 약간의 그 언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해드렸던 말씀을 각자 시각에서 해석을 해갖고 내가 얘기한 게 맞지 않았느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명백한 진리들은 우리가 따라야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의 그 확실치 않은 것은 좀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은가 하는 기본적인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게 제가 다 맞을 수는 없다. 그리고 이건 저의 의견이고 그리고 저와는 다른 생각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고 그런 의견들을 들을수록 제가 혹시 저의 부족한 부분들이 더 채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마음을 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히 그것을 뭐 우리는 다 예수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아무런 이 공로 없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한국 교회가 정말 그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좀 더 마음을 여는 것. 그 문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단기적인 물질적 이해 물론 무시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개인의 삶에 직접 와닿는 거니까 제가 그거 무시하고 우리는 더 큰 이상을 향해 가야 돼. 그건 너무 이상주의인 것은 분명해요. 근데 그럼에도 현재 상황에서 너무나도 쉽게 말하는 단기적 물질적 이해라는 거를 조금만 더 생각을 한다면 지금 미중 간의 갈등에서 우리가 미국 편을 드는 바람에 중국과의 그런 경제적인 게 어려워지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쉽게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그 전문가들이랑 모여서 따져봤습니다. 과연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중국과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이 우리가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은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서가 아니라 중국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이 더 이상 예전같이 대중국 흑자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세계는 분업화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 미국이 처음 시작한 게 미국은 이 모든 거의 설계를 담당하죠. 핵심 이 제품들의 설계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소재 부품들을 만들어내고 한국도 이제 중간재의 그런 주로 뭐 반도체나 그런 것을 생산하고 그렇다면 최종 조립해서 만들어낸 것은 중국인 그런 분업화된 세계, 이른바 세계화의 분업화된 구조죠. 근데 그 구조가 코로나 현상과 미중 갈등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더니 중국이 앞부분의 중간재도 자신들이 만들겠다라는 거죠. 물론 완벽하진 않고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도움이 없이 중국이 완제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런 산업 구조 재편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이지 이게 관계에서 나타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좀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인 물질적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뭐 미국이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해서 일종의 보호무역을 하니까 우리도 보호무역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손해 볼 수 없다. 근데 그거는 단기적인 이해고 한국같이 이 수출을 80% 경제 구조의 80%에 달하는 수출에 의존하는 국가가 우리가 자유무역의 원칙이 훼손이 되면 우리한테 오는 그 불이익은 무지막지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끊임없이 우리는 그래도 자유무역의 원칙을 수호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주창하는 것이 오히려 이해 측면에서도 저는 더 우리한테 이득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장기적인 면에서의 가치 추구라고 하는 거 일단 중요한 가치가 교수님 생각하시는 어떤 자유무역이 특별히 우리나라 세계 번영뿐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기보다는 유일한 살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정치 외교적인 면에서 큰 안목을 보면 제가 이해하기는 칸트의 영구 평화론이나 윌슨의 외교 정책이나 그게 좀 더 현실화된 게 키신저 체제라고 하는 거 그게 같은 맥락 아니겠습니까? 근데 키신저 체제의 실효성이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전체가 자유민주주의 경제 발전과 연동되는 자유민주 체제의 확립이라고 하는 데 대한 어떤 근대 사회가 과도한 신화를 갖고 있지 않았는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습니다 해서 이것만 되면 사회가 민주화되고 공산주의는 다 버리고 권위주의도 아닌 아주 유연한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었는데 중국의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케이스라기보다는 자유민주주의가 갖는 굉장히 매지컬한 힘에 대한 그런 믿음이 붕괴된 이제 앞으로는 경제 발전이 당연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가져올 것이라는 등식 자체가 역사 속에서 효험이 없는 걸로 증명된 케이스로 봐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예, 그런 어떤 이제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자유민주주의가 가져왔던 자신감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들이 오늘날 그 자유 진영 혹은 미국 중심의 질서가 갖는 이렇게 일관적이지 못한 혼란 혹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현상을 초래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는 이게 탈이데올로기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념이나 장기적인 가치나 전략이 부재한 시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이 그 탈냉전 냉전이 끝나자 지금 딱 말씀하신 게 제가 와닿는 게 그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역사의 종말을 선포했죠. 그 선포를 하면서 한 얘기가 이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승리할 것이다, 승리했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지나서 프란시스 후쿠야마가 스스로를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반드시 맞은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반성도 있었는데요. 그런 전체적인 흐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쇠퇴, 훼손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거기에 대표적인 표상이 난 것이 바로 트럼프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상대적 쇠퇴와 같이 간다라는 것이죠. 아니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당연히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5가지의 세계의 담론을 얘기했는데 4가지 담론이 다 그런 현상을 기반으로 세계 질서는 이렇게 갈 것일 것을 예상을 하는 것들이죠. 근데 제가 여기서 이 예상 분야의 측면을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기존의 현상을 갖고 최대한 설명을 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조심스럽게 미래를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미래가 간다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많은 경험을 했죠. 개인적인 경험이 있고 많은 분들 같이 경험하셨겠지만 1990년에 탈냉전, 소련의 붕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그 당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소련이 그렇게 고르바초프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그렇게 붕괴한다는 건 제가 공부했던 학문에서 그 누구도 설명을 못 해내는 것들이었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미래도 불확실하고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려서 한국 교회의 역할은 그러면 이제 당위적인 측면을 얘기를 해야죠. 그럼 우리는 뭘 추구해야 되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저희 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상대적 쇠퇴, 탈이데올로기 그리고 어쩔 수 없으면 신냉전 최근에 키신저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국과 중국이 1914년에 이 1차 세계대전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것다라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보고 그건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프란시스 후쿠야마를 끌고 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그가 말했던 다양한 대안들 파시즘이라든지 이슬람 극단주의라든지 전체주의라든지 스탈리니즘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과연 지금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에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적 국제질서가 완벽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 질서가 저는 제일 적합하다라는 판단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위성 측면에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책임과 비용을 들이고 어쩌면 희생이 따르더라도 그 질서의 복원과 유지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 아주 제가 발제문을 볼 때는 이제 그 사실 정보 전달 중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강한 이렇게 전체적인 문제 제기와 방향성을 갖고 계셔서 깜짝 놀랄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발제이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조금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요. 세계 주요국들이 무기 생산 및 구입을 위한 비용을 늘려가고 있고, 미중, 러시아, 독일,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 군사적 긴장이 아까 이야기했던 규범이라고 할 때 규범 중심의 사회 질서, 국제 질서가 많이 무너지는 부분이 자유무역, 보호무역 이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힘으로 전쟁하지 말자. 유엔이 그죠? 등장하고 나서 힘으로 전쟁하는 하고 영토 빼앗는 사람이 있으면 다 힘을 모아서 혼내주자, 못하게 하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규범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이 규범이 사실상 무너지는 시대가 온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소뚜껑 보고 놀란 가슴이 뭐 한다고 대만 이것도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 군사적 충돌에 대한 그런 염려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핵무기 가진 나라끼리는 전쟁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안심하던 시대가 이미 지나가 버린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하나하나에 다 동의합니다. 일단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 푸틴이 시작한 전쟁에 대한 그 정의를 얘기하면 오늘 정말 또 한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해야 돼서요. 제가 좀 그 참 안타까운데 이런 얘기를 했다가 뭐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면서 많은 비난의 목소리가 있는데 뭐 저는 여전히 그 제가 정의한 게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푸틴이 시작한 제국주의적 영토 침략을 위한 불법 전쟁이다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반론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뭐 가장 유명한 미국의 학자 미어샤이머가 미국 책임론을 얘기해서 더 불을 붙여버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나토의 동진부터 시작해서 그간의 역사를 보면서 러시아가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정당한 안보적인 고려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앞부분을 다 인정하더라도 어쨌든 첫 총성을 쏘고 탱크를 넘기고 민간인들을 죽이기 시작한 것은 푸틴입니다. 저는 그거 하나로 우리가 그 성 어거스틴 때부터 시작하는 정당한 전쟁론, 저스트 워 티어리라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이건 100% 불법한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이거는 명백한 제국주의적 옆에 있는 그 주권 국가의 영토를 확보하기 위한 침략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유엔. 근데 문제는 유엔의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그런 전쟁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유엔의 구축이 된 1945년의 목표가 세계의 평화와 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른바 거부권을 준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생겼는데 그 이사국이 바로 연토 전쟁을 시작을 했으니 유엔에 대한 권위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건 분명하죠. 그렇다면 그 또 거기에 따라서 대만 해협의 위기 뭐 그 가능성은 좀 앞으로 봐야 될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위험한 것은 맞습니다. 미중 간의 갈등이 심화될수록 서로 간에 인정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영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는 바로 대만과 한반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게 위험한 지역으로 등장하는데요. 그거는 현상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만 다시금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죠. 유엔이 기능 이상을 보이니까 미국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트럼프가 나오니까 쟤네 안 돼. 유엔도 그러면 없애야 돼. 그러면 그 다음에 대안은 뭐냐 하는 거죠. 저는 그거를 이제 뭐 학계에서 얘기하는 흔히 국제주의적 제도주의 혹은 뭐 자유주의적 제도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유엔이 필요합니다. 여전히 유엔을 다시 복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유엔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국가가 주권 차원에서의 모든 걸 내놓으면 주권이다 하면서 막 인접 국가도 공격하고 자신들의 마음대로 가니까 유엔이란 다자체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일부 국가의 주권을 제한하더라도 전쟁을 막겠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저는 다시금 다자주의 제도 다자 체제의 제도가 부활해. 그게 규범이죠. 그죠? 그렇죠. 그 안에서 규범과 제도 안에서 미국도 통제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저도 기본적인 면에서 굉장히 동의하는데 규범이라는 게 확립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깨트리기는 쉬운 것이어서 미국이란 나라 스스로가 그렇게 틀을 깨고 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인데 이게 과연 복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굉장히 불길한 세계 전체에 저는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하고 고민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요. 우리 또 좀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면 좋겠는데 우리 먼저 김지철 우리 이사장님 우리 양쪽에 다 원장이시고 이사장이시거든요. 한반도 평화연구원 원장이시고 미래목표와 사회연구원 이사장님이시고 여기 이사장님이시고 해서 한국의 가장 중요한 두 단체를 이끌고 계신데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주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배울 수가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 세계의 이런 그
미국과 중국의 갈등도 사실은 목표가 갈등을 넘어서는 평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마지막 목표는 이 평화입니다. 창조의 마지막 목표도 평화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마지막 목표도 평화로 가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그때 당대의 평화는 소위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정치 권력과 그 다음에는 군사력과 이런 강압적인 평화의 시대 속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땅의 평화로다라고 하는데, 바로 구육관에 오신 예수님이 평화라고 했을 때 이 두 평화가 너무 거대한 이 거리와 간격이 있다고 그렇게 느껴질 때, 사실 이게 진짜 평화일까? 지금 오늘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권력과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주 강력한 이 시대에 도대체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런 평화를 이루는데 뭔가 기여할 수가 있는 것일까?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은 국가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선한 사람에게는 칭찬하고 악한 사람에게는 징벌을 주는 기능을 위해서 국가가 있다고 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갖고 있는 패권지향적인 그 사고, 이걸 우리는 인정해야 될까? 그렇지 않으면 미국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일종의 사탄적 요소는 뭘까? 이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그 체제적 요소 중에 또 하나는 전체주의와 권위주의라고 하는 중국의 체제 중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적 요소는 뭘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넘어서는 평화적 방향성이 있는 것일까? 이게 사실은 목사로서 이 시대의 이 굉장한 권력의 일종의 갈등과 다툼 속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추구해야 될까? 이 과연 지금 우리가 추구할 수 있을까? 한편으로는 약간의 자괴감도 들면서, 그러나 동시에 아까 우리 박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한국이 작은 나라가 아니다. 한국의 역할이 있다. 그 역할을 어느 선에서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속에 이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의 마지막 이 샬롬이 이 땅에 어떻게 임하는 것이 참 좋을까? 우리 국제 이 외교의 전문가께서 그 신앙인으로서 조금 이렇게 인사이트한 아이디어를 주시면 우리가 함께 고민하면서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저도 고민을 계속하고 있는데 더 그 점에서 전문가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 저도 한반도 평화연구원을 같이 섬기고 있는데요. 몇 년 전에 이 제목으로 저희가 크게 세미나도 하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제 역량이 턱없이 부족하고요. 아마도 일단 조동준 원장이 좀 나서서 한반도 평화연구원 측면에서 이거를 다시금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전적으로 그 필요성은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나도 큰 담론이고 크게 부담이 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아까 저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팩스 아메리카나, 그러니까 팩스 로마나가 있었고 그간을 이제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얘기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 뭐 거기 개념에 대해서 저는 뭐 100% 찬성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그 있다 치면 어쨌든 그 현상이 지금은 많이 사라진 것은 분명하죠. 그러니까 팩스 아메리카나라는 게 이런 겁니다. 미국이 워낙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기 때문에 미국 편에 쓰기만 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제공을 받았죠.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세계의 공공재의 대다수를 미국이 제공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전염병이 발생을 하면 미국이 주도해서
전염병 치료약을 만들고 에볼라가 대표적인 최근의 예 중에 하나고 그렇게 해서 다 세계의 전염병을 통제하는데 미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의 상황을 보면은 미국이 그럴 만한 능력과 의지를 다 상실해 버리고 가장 많이 피해를 본 국가로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이 예전 같이 이 세계를 향해 공공재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자체가 다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한국을 비롯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like-minded country, 동료 국가의 이런 역할이 훨씬 커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혼자서 당연히 못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가 힘을 합쳐서 그것을 같이 더 해결하고 대응해야 되는 필요성이 그만큼 커졌다라는 그런 큰 방향성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 사탄적 요소와 이 평화적 방향성은 제가 다시금 우리 조동준 원장과 같이 고민을 해서 좀 저희가 정말 심각하게 다들 모여서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부분하고 관련해서 한국이 결국 이제 팍스 아메리카나 이후 시대의 다극화 체제에서 적어도 한 부분을 차지해서 국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보면 아까 뭐 경제력과 군사력이 세계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드 파워 지점에서는 어느 정도 되는데 그걸 끌어나갈 수 있는 전체적인 소프트 파워와 전체적인 힘이 어디서 리더십이 국제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의 문법이라 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일관성 중요한 부분인데 일관성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고 그 외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문법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더구나 그 나라들끼리도 힘을 합해야 되는 나라들끼리도 당장 한국하고 일본도 굉장히 큰 갈등에 있고 또 다들 경쟁 체제에 있고 뭐 대만하고도 반도체 경쟁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틀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런 국제사회에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나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국제 리더십의 문법에 대해서 조금 생각하시는 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원장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이야기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발언권이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개별 국가로 얘기를 할 때 그 국가들이 우리의 얘기를 귀담아 듣는다라는 거죠.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최근의 이유는 문화적인 영향력이 엄청나졌다라는 것. 해외 다녀보시면 많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작년 여름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려 좀 그렇습니다만 세르비아를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거기서 특강을 한다 했더니 세르비아에 있는 벨그라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는데요. 저를 보러 온 게 아니라 한국에서 왔다니까 한국 자체에 대한 그런 이 BTS의 후광을 받아서 제가 거기서 서서 얘기를 한 그런 경험이 그만큼 우리 귀에 귀를 들이는 거 있고요. 또 한국의 정체성에 대해서 보면 다른 국가들이 한국을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침략의 역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국가에 해를 끼쳐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국가과 얘기를 하고 그 국가에 협력을 하고 그 국가에 뭔가를 할 때 한국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가드 같은 걸 올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중국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보다 유럽의 국가들은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식민지 국가들에게 그들 국가에 대한 다 경험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가 준비되고 원칙이 있고 그렇게 의지가 있다면 훨씬 더 저는 접근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영향력을 미칠 가능성과 능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경제력, 군사력을 어느 정도 갖춘 나라들 중에서는 가장 과거가 깨끗한 발언권의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들 있으시면 제가 좀 들어볼게요. 저기. 감사합니다. 교수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 많이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계속되는 질문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자유국제질서 규범에 대해서 교회가 그것에 세례를 주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해관계 인트레스트하고 가치의 규범, 노움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치라는 규범의 옷을 입지만 그 속내는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굉장히 충돌하고 있고 특정한 가치를 국제사회에서 증진시키는 그 속내에서는 그러니까 문법은 도덕적인 언어로 나타나지만 그 이면에는 굉장히 은폐된 권력관계들이 충돌하고 결국엔 미중관계도 뭐 반도체나 이런 거고 또 ESG라고 하는 것들도 그 이면에는 사실 유럽에서 어떤 정치 경제적인 그런 권력관계 혹은 표준 권력의 그런 어떤 그 대립구도가 있을 텐데요.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어떤 게임의 규칙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규범의 국제 정치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치라고 하는 것이 가치 자체가 정치화되고 진영화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한국 정부나 정치학자나 혹은 또 이제 그 전략적 판단으로서 어떤 것이 더 그 우리에게 더 그 굉장히 프루던트한 그러니까 굉장히 신중하게 할 수 있을 것이냐의 질문 이외에 한국 교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전략적이고 또 규범적으로 올바른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서 오히려 그 교수님께서 그 말씀해주신 탐색과 조정이라고 하는 그 지금 미중 간에 한 것처럼 지금 탈냉전 이후 30년 이후에 이른바 탈단극 시대고 그리고 굉장히 가치 자체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은 더 그 판단을 유예하거나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특히 교회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그런 맥락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팍스 로마나와 대비되는 팍스 크리스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국가적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대로 논의되어야 하지만 또 동시에 교회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구별되는 이른바 거류 외국인으로서의 정체성 혹은 순례자의 정체성 속에서는 조금은 더 비판적 거리두기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까닭은 이른바 그 오늘날 이른바 파라이트 극우의 등장을 그 유럽에서의 뭐 페기다라든지 난민 배척이라든지 그리고 이슬람 혐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그 다운표치고 기독교 문명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이제 부상하고 있는 맥락이 있고 글로벌 사우스에서도 극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소위 말하는 다운표치고 복음주의라고 하는 맥락 속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성서가 이야기하는 자유, 출애굽에서 말하는 자유, 그리고 유배로부터 회복으로의 자유, 그리스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20세기와 21세기에 형성되었던 가치와 규범을 내세우지만 그 밑에 깔려있는 은폐된 권력관계 속에서 충돌되어 있는 그것에 우리가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이건 이제 조금 더 이제 정치학자라든지 혹은 그건 좀 다른 교회의 역할은 그것과는 조금 더 다른 방식을 또 생각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근데 너무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귀한 그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말씀에 제가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학계에서는 제가 말하는 자유주의적 국제질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굉장히 그 관계가 좋은 선배신데 저랑은 생각이 완전 반대쪽에 계시는 분이라서 제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얘기를 하면은 그런 게 언제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의 주장 제가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해왔던 역사를 봐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양은 그렇게 명분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한 것은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해하는 이라크를 침공하고 아프간을 침공하고 베트남 전쟁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과연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만든 미국이 그대로 한 거냐. 그 말에 제가 그 동의를 합니다. 일정 수준.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들은 그런 의미의 정치적으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유주의적인 국제질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에 따른 자유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규범에 기초한 질서에 이러한 원칙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뭐 미국이 해온 것을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미국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나온 인플레이션 감축법 같은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그 원래의 기본 정신들 그것은 저는 여전히 존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도출된 사회 경제적 방향성에 대해서 기독교적 세례를 줄 수 있는가, 혹은 기독교적 라벨, 이 기독교적인 것이다라는 그 간판을 붙이는 것에 대한 문제는 아주 중요한 고민인 것 같아요. 중요한 질문과 답변 감사합니다. 미리 나왔던 질문들 중에서 조금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중국의 이 장기 집권하는 이 체제, 공산당 체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특별히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 쫓겨 나오고 하는 아픔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까 우리 김지철 이사장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유대인을 탄압했던 로마 집권 세력, 혹은 뭐 무슬림의 그런 극단주의적 세력, 이런 거 생각나는데, 뭐 그런 많은 집단들을 비교해서라도 대략 이 정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질문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우리가 미중 관계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가 남북 관계, 또 평화 통일, 이런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근에 이런 경향들이 미치는 영향, 혹은 우리 교회가 좀 꿈꾸고 기도해야 될 방향, 이런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장기 집권은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일단은 중국이 나름대로 78년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하고, 시진핑의 3기가 시작되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식 사회주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에 나름대로 10년 규칙이 있어서 지도자가 바뀌는 형태가 있었는데, 이제는 3연임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기 집권의 발판을 맺었다라는 것이고요. 장기 집권하는 그런 1인 체제, 1인 더군다나 일당 체제하에서 1인 체제가 그 정상적으로 또 공평하게 그리고 생산적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모든 역사가 다 지적하는 분야고요. 최근에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그 주장들이 나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히려 10년이 굉장히 위험하고 중요한 시기다. 이거는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나오는 국가안보 전략에도 앞으로 10년을 굉장히 중시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이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정점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리한 선택을 하지 않죠. 근데 1인 체제 하에서 국가가 권력의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면은, 이것은 뭔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북한을 가리키면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이른바 피포의 의식이라고, 그러니까 영어로 seize mentality라고 하는 건데, 그걸 북한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것 중에 하나죠. 늘 외부의 위협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어로 이제 그 under the flag 해야 된다, 그 깃발 아래에서 단결해야 된다라는 그런 담론으로 계속 끌고 가는데, 거기에 이제 민족주의가 같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전쟁의 원인을 연구해 보면 대부분이 민족주의가 가장 핵심적인 전쟁의 원인 중에 하나가 돼버리거든요. 근데 중국이 말하는 중화주의, 더군다나 정점을 찍고 1인 체제가 그 가속화되면은 앞으로 10년 내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남북관계 평화 통일은 다음번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이거는 예, 맞습니다. 예, 질문이 나와서 사실 제가 전달해 드렸지, 이것만 해도 뭐 1시간 강의에도 모자란 큰 문제에서, 그래도 이런 미리 질문하신 게 그래도 전달되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시면 좋겠습니다. 플로어에서 질문 한두 분 더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들어보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우리 숭실대학교 김호혁 교수님 질문 있으신가요? 예, 예, 남북 관계 물어보려고 했는데 다음에 또 한번 오셔서 그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남북 관계 예. 남북 관계를 사실 미중 관계 어떤 대립 안에서 연결돼서 연동되어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는데, 북한 이슈가 어떤 미중 간의 균열을 더욱더 확대하는 요소로 작용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좀 일치된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미중 관계, 그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우리는 사회과학 쪽 영역이니까 어떤 이 자연과학처럼 딱 법칙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나마 몇 개 되는 그래도 이렇게 명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한반도 평화에 부정적인 역할을 준다라는 것은 비교적 명료하죠. 미중 관계가 악화되면 일단 북한 비핵화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고 과거에도 경험을 했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도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중 관계를 잘 풀어가는 게 우리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평화를 담보하는 데는 훨씬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너무나도 많은 이 최근의 일들이 있어서 다 말씀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제가 최근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최근에 그 코로나가 끝나고 중국 사람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고 제가 아직 중국을 가지는 못했는데 그 중국 사람들이 와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어려움을 느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한 2년 3년간 접촉이 없었기도 한 그런 시기와 물리적인 공간이 이 북한 문제를 두고 훨씬 더 넓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은 이 어쨌든 중국 공산당의 체제 하에 있기 때문에 학자든 관료든 공산당의 기본적인 방침이 내려가면 거기서 거의 못 벗어나고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한 세 그룹을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당의 방침이구나, 지침이 내려갔구나. 어떤 얘기를 하냐면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째, 북한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개발했던 핵 미사일은 한국을 향해 쏠 것이 아니다. 이것은 일본과 미국을 향해서 쏠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이렇게 핵 미사일을 만들게 된 것은 100% 미국 책임이다. 미국이 북한의 정당한 안보적 고려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세 번째,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렵다.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근데 제가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그나마 좀 이해를 하는데 첫 번째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북한이 2019년 5월부터 지금까지 보여준 미사일이 20개인데요. 새로 한 개 20개가 넘는데 그중에 16개가 사정권을 한국의 사정권을 두고 있는 전술 핵 미사일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제가 못 참고 반문을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거친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예로 당연히 미중 간의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북한에 대해서 지지와 지원. 그러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미중 관계 안 좋아지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을 에세트, 그러니까 자산으로 생각하죠. 그 전에는 라이어빌리티 부담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모습을 2017년만 해도 중국에 가면 중국 사람들이 공식 석상에서는 조심합니다만 중국에서 늘 가면 그렇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 옆에서 하는 얘기가 진짜 얘기잖아요. 근데 옆에서 저를 콕콕 찌르면서 프로페서 팍팍 그래서 왜 그러면 야 이건 북한이 문제야.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딴 이제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말씀드린 2018년 미중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부터 현재 나타나서는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이 한국을 향해 쏘지 않겠다라는 얘기. 북한이 작년 9월에 핵 법령화를 만들었고 작년 4월 김여정과 4월 15일에 김정은의 열병식 연설을 통해서 핵의 미션, 핵의 이른바 4.15 독트린이라는 걸 통해서 이것을 한국을 향해 간다라고 그렇게 다 밝히고 심지어는 나와서 지도를 그려놓고 한국의 주요 도시까지 다 보여줬는데 이것이 타겟이다. 작전 계획이 있다. 그런데 이걸 한국을 향해 쏘지 않고 제가 그렇습니다. 만약에 중국이 어떤 국가가 중국의 지도를 걸어놓고 주요 도시를 걸어놓고 이것을 중국을 향해 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국가가 중국을 향해 쏠 생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너는 어떻게 생각할 거냐 그랬더니 얼굴이 붉어지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러니까 오히려 더 만나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간의 얘기를 더 해서 한국이 느끼고 있는 체감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실질적인 위협 실존적 위협을 그쪽에 전달할 필요는 있겠다. 그러면 그들도 뭐 당의 방침이긴 하지만 뭐 다들 공부한 학자고 관료들이니까 그 논리성이 있다면 어느 정도 표현을 못하더라도 수긍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위험에 대해서는 저는 직접적으로 더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일단 전체 순서를 마치고요. 우리 이창현 국장님 나오셔서 계속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제 행사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양쪽 기관의 공동 사무국에서 저희가 제목을 정했는데
미중 경쟁 시대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역할과 과제 어느 하나 작은 주제가 없는데 이렇게 큰 주제 네 가지를 한꺼번에 모아놓고 2시간도 안 되는 시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게 대단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나누었던 내용은 양 기관의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접속하신 분들은 물론 화면에도 자료가 남아 있지만 저희가 약속드린 대로 여러분들께 각 집으로 주소를 남겨주신 대로 저희 자료를 행사 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 오프라인으로 모이게 되면 사실 잘 오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는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오시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네, 사진 찍는 시간 조금 뒤에 마련하겠고 연구원이 준비한 굿즈는 또 여러분들께 별도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하겠습니다. 네, 이 모든 순서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혹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밖에 나가시면서 저희에게 안내해 주시면 저희가 주차 관련해서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우리 함께 해주신 박홍건 교수님과 그리고 박영원 목사님 모두 함께 박수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